오늘 낮 행안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2호조가 한때 먹통이 됐다가 2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예산 편성 등에 쓰는 프로그램으로 행안부는 오류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의 압도적 승리로 부산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민관이 열심히 뛰었지만 예측이 빗나간 건 자신의 부족이라고 사과했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4분기에 연말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까지 더해져서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용인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8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체 주문한 김밥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마약류 과다 처방으로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기소지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네, 정부 전산망 또 목통이 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인 2호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공무원 내부 전산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50분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뒤 이중화 장비가 작동했고 먹통 사태가 해소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처음에는 작업자 실수라고 밝혔다가 작업 중에 벌어진 일인지 장비 원인인지는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호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50분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뒤 이중화 장비가 작동했고 먹통 사태가 해소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작업자 실수라고 밝혔던 행안부는 작업 중에 벌어진 일인지 장비 원인인지는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2호조는 공무원들이 내부 회계 처리에 사용하는 전산망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합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행안부 소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정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어린이집 원아 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27일 오전 기흥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토와 고열 등이 있는 환자 6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신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체험학습 때 단체 주문한 김밥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같은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한 다른 어린이집 원아 20명도 20여 명도 구토와 고열 증세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 약을 처방한다며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지난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걸로 파악이 되면서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 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10달에 걸친 추적 끝에 태국에 있던 총체까지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들이닥친 경찰이 가방을 뒤집니다. 안에는 비닐에 나누어 담은 알약과 흰 가루가 가득합니다. 필로폰과 케타민 같은 마약류입니다. 판매책은 붙잡히는 순간에도 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10달에 걸친 경찰의 추적에서 드러난 마약 유통 조직은 모두 4개였습니다. 국내 밀반입부터 판매, 전달까지 피라미드 형태로 치밀하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주택 배전함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유통망을 따라간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체까지 국제 공조로 검거했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한 마약류만 22억 원어치, 2만 7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판매 조직 일당과 마약 구매자 등 모두 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판매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북극발 한파 속에 중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어 도로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눈이 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영서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이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눈 상황을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가평역 입구 교차로 부근입니다. 약한 눈이 내리면서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수도권에 영향을 준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점점 강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차 간격을 평소 2배 이상 늘리고 속도는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 거두리 지역입니다. 다소 강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젖은 도로 위를 차들이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호남, 수도권 일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영하권 추위 속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이 뜸한 도로는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집중되겠고 금요일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는데요. 기온이 얼마나 더 떨어집니까? 네, 강한 북극 한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동부에는 한파주의보가 새로 내려졌고요. 기존 특보 발효 지역인 강원도와 경북은 발령 지역에 크게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파주의보를 확대 발표하고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한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1도, 파주 기온도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북극발 추위는 이번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된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그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사우디가 국제사회가 비전 2030 전 세계를 위한 우리 제안에 신뢰를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지해준 모든 국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최하위인 3위에 그친 로마 괄테이리 시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패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태어난 아기가 18,7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줄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2달 연속 1년 전 대비 최저 기록이자 지난 2001년 13.7% 감소율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2개 분기 연속 0.7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12.3% 감소한 12,941건에 불과해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는 승부라면서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법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날 신당 가능성을 내비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당제 구현과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당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해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지만 진성준 의원은 윤 정권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석을 헐어서 소수 정당에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역 절반 물갈이 가능성으로 뒤숭숭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인데요. 오늘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은 종로 구민이 많이 화가 나 있다며 자신이 양해했다는 하 의원의 표현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더정치는 선거법 관련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당제 구현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죠.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작심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그 전제가 이제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당제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국정에 이제 반영시켜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그런 좀 취지인 거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위성정당은 못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7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의 양당 체제가 매우 심화됐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한 바도 있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도 불가피하게 이제 선거법은 워낙 이제 양당이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게 관례였는데 이제 최초로 그 관례가 깨져버린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원래 병립형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의견, 그다음에 민심의 왜곡 없이 어떤 적대적인 양당 체제를 좀 청산하고 소수 정당들의 출연도 가능케 하는 준연동형을 선택을 했는데. 위성정당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무너져 버려서 민주당도 여러 차례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1년 내내 지금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기류가 일정 부분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오신환 혁신위원님, 지금 과거 제도는 병립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결정이 됐고 새로 바뀐 제도는 준연동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 수가 적어도 60명 이상인 그 두 정당은 의석수를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성정당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다시 또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좀 바꿔보자는 게 원래 여야가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왜 다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말씀하세요. 예. 이게 국회가 일방 독주하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룰을 만들게 되면 이런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 난리를 피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에 태워가지고 선거제를 바꾸기만 하면 정치 개혁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했던 민주당이 네. 결국에는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뒤통수 맞게 되는 꼴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금 또 그 21대 총선을 뛰어넘어서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 거잖아요. 22대 총선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다시 꼼수 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이런 직면에 있는 현실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소수 정당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본인이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는 이 양쪽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해 온 거죠. 이것이 예. 하나의 선거 제도라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예, 통해서 예. 이루어가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고지순한 진리의 선거 제도는 없습니다. 각 국가마다 예. 다 다른 거예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과정이 꼭 준연동형 비례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선거구제도 있고 다양한 논의 방식이 있는데 합의가 안 됐으면 합의가 안 된 대로 함께 처리해 나갈 문제를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폐행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선거는 승부다. 그래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한 발언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위성 정당 폐지가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성 정당을 계속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습니다. 늘 정치라는 것이 원칙과 현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은 민주당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냥 원래 그런 당이에요. 원래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왔던 당입니다. 주장했던 당. 예, 주장했던 당이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도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 민심을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대표들이든 가는 게 맞다. 네, 네. 이런 평가하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을 단독 처리를 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이 변함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거죠. 예.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멋있게 지는 거 말고 멋있게 이길 국리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고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연동형이나 이런 것도 위성정당 방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후보 시절에도 했었고 그리고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연동형을 오히려 확대하고 또 그 위성정당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뭔가 눈앞에 조금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네. 그 얘기는 지금 조국 신당이니 누구 신당이니 막 나오죠.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신당 얘기 나오죠. 그 얘기들이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병립형으로 야합하는 길이거든요. 야, 병립형을 하면요. 기존 신당들 지금 비례정당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으면 비례의석수도 없잖아요. 병립형이라면. 병립형이라면 그런데 그 당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예. 그게 있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예, 예. 정당 득표율 가지고만 그렇죠. 정당 득표율이 병립형은 있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원칙을 선거제도가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것만이 꼭 진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다 동의하지 못하는 그 선거 룰을 한쪽에서 자기네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밀어붙인 이 과거의 이 퇴행적인 행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꼼수에 꼼수로 점철되다 보니까 지금 또 꼼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에 막다른 과정이 네. 온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정치는 네. 그 플레이어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룰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승복하고 합의를 동의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룰을 만드는 게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또다시 네. 본인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원래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확정할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의총은 연기가 됐어요. 내일로요. 그렇죠? 네. 예, 내일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리더십 강력히 비판했고요. 강성 지지층도 비판했는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근데 예. 여러 갈래 모색할 수 있다 여러 이렇게 갈래 얘기를 했는데 모색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과거 민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요. 네. 그때 그 민주당을 지켰던 분이거든요. 예. 분들 중에 한 분이라서 그렇게 섣불리 신당이라는 것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친이낙연계 뭐 원외 그 인사들이 뭐 신당 얘기도 하고 있고 네. 합니다만은 원칙과 상식 또 의원 내부는 또 신당이란 없다, 탈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동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나 당내 어떤 민주적 시스템이랄지 또는 지금 소위 비명계나 뭐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타겟을 삼아서 네. 표적으로 지금 뭔가 출마하려고 하는 뭐 그 친명계 인사들 뭐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을 분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결국에는 총선에서 공천이 문제인데 네. 공정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네, 그런 읽힌다. 취지의 이야기를 애둘러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신환 혁신위원님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가능성 점점점 더 높아지고 네, 있는 네.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신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경고를 하는 거죠. 공천학살 있으면 안 된다. 소위 친 이낙연계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비명계의 중심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늘 쓴소리를 하고 특히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한 부분에 대해서 참담하다 뭐 이런 예, 발언들을 예. 했고 사당화 논란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에 가려져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뒤로 약간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에서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네. 저는 이 신당 창당은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내 예. 구조상.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천이 학살되고 만약에 비명계들이 일시에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네. 그 세력을 규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손에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 본회의가 내일 이제 열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데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이 세 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했죠.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일 보고하고 12월 1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입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철회했던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저희들은 그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지난 10일 탄핵안을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다시 재발의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보고하고 10월 1일 날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김진표 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뭔가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제출을 한 거 보면은 아마 국회의장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데 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처리를 위해서 물론 그 30일 1일 날 잡아놓은 거기도 합니다만은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방탄하느라고 법사위도 지난번에 130여 개 민생 법안 올라가 있는데 처리 안 하고 무산시켜 버리고 본회의도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파행으로 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탄핵안만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여는 건 아니었죠. 예정돼 있던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정한 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국회의 운영은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정례 본회의를 이제 날짜를 30일 1일로 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서로에 대한 합의가 깨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일 1일 날은 탄핵안이 제출되고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잖아요. 본회의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안이. 그런데 처음에 이 정례회의 정기국회의 약속을 30일 날 1일 날 하기로 했던 것은 민생 법안들과 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탄핵안이 무산됐다고 해서 다시 재발의하면서 이것을 탄핵안을 활용하기 위한 본회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합의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국회의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탄핵 중독 정당도 아니고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저렇게 그냥 탄핵안만 자꾸 내면서 국정에 발목 잡는 저런 행태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분의 검사를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를 저렇게 탄핵안으로 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무리스럽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나요? 네,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저는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세 명의 탄핵안 중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합의제 방통위원회를 2인 기형적인 구조로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 지금 모든 전횡을 다 일삼고 있잖아요. 특히나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최대 주주 변경 승인하는 문제를 적어도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은 한 달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계획부터 의결까지 지금 그 밑으로 해서 속도전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노란폭트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포기하고 이동관 위원장 방탄에 나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한다?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회의를 내일 그리고 열지 그리고 처리를 과연 할지 이제 김진표 의장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직 김진표 의장의 입장은 안 나왔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3선했죠. 하태경 의원이요. 험지 출마 이야기했고 이틀 전에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폭풍 불고 있습니다. 그 원래 지역구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지역구인데 오늘 크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최재형 의원님이시고 사실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지금 종로를 굉장히 쉬운 지역이라고 보고 선거에 우리 지도부가 임하고 있다면 굉장한 착각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전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했다고 표현하시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뭐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뭐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디 가는 건 조금 이제 좀 불편하죠. 하태경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지역구니까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냈고 최재형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식사할 때까지도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뭐 하태경 의원이 뭐 해운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에서는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 아닙니까? 유리한 지역을 포기하고 서울의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험지로 가면서 승리를 견인하면서 한석을 얻고 또 해운대에도 한석을 얻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 굳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있는 최재형 의원이 있는 종로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좀 재확산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태경 의원에 대한 여론이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시기적으로도 너무 빨랐고 그리고 그것이 당의 컨센서스를 좀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최재형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이미 현직 국회의원을 지키고 있는데 본인이 양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과한 표현이겠죠. 본인이 최재형 의원의 스타일상 그것을 그 정면에서 듣고도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태경 의원은 양해한 것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고 저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인데 최재형 의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사실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신환 혁신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김희정 의원께 여쭤볼게요. 자기 지역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최재형 의원은 보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화나죠. 예.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잖아요. 식사하면서 모르고 있었는데 저 그 종로 나갈게요 이러면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드자비를 할 수도 없을 테니까 그냥 들었는데 마치 양해한 것으로 비춰지고 또 그 말이 양보한 것처럼 이게 와전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은 왜 지지자들은 반발하죠. 선언했다고 보세요? 저는 보니까 이제 험지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사지로 가겠다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종로.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다 종로 출마를 많이 선호했었고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연말에 지금 이 연말 여야 대치 전국에서 특검이나 탄핵안이나 예산안 이런 이슈들에 묻힐까 봐 지금 선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 출마 선언 자체가 공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당내 반발도 있는 것 같고 시기상조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지금 한동훈 의원도 종로 출마해야 한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지역구 자체 감사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현역 의원들 다수가 그냥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물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나 봐요. 보통 한 40에서 50%가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것이 기본 총선의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저희 당의 구성이 대부분 영남권의 의원들에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교체 권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영남 의원들이 많고요. 원외 쪽 인사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의원들이 아무래도 또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이 공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죠. 253개의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 중에 사고당협을 배제하고 204군데를 한 것이거든요. 그중에 22.5%인 46곳이 교체 대상 권고로 지금 당무감사의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 당내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한동훈 장관인데 제가 한동훈 의원이라고 잘못한 점 정정하겠습니다. 그 물갈이 이야기가 이제 항상 여야에서 나오잖아요. 총선 앞두고. 민주당은 아직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물갈이를 하는데 그 다음엔 또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 정치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데서 반성에서 비롯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준연동형이나 연동형 가자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홍석준 의원 대구시잖아요. 좋은 물갈이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던데.
좋은 물갈이는 나 빼고 물갈이 하는 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빠진 빈자리에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예. 그런데 이제 공천 파동 같은 거 없어야 될 거고요. 국민들이 예. 이 사람을 굳이 물갈이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왔네라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할 텐데 예. 그게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 입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네. 대통령실 낙하산이나 용산 낙하산, 검찰 낙하산 적어도 그거는 아니어야만 좋은 물갈이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당무 평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의원들 뭐 1등한 의원들은 공개가 된 게 맞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일단은 뭐 하위의 물갈이 대상자들은 뭐 비공개로 하더라도 네네. 어쨌든 1등한 배현진 의원과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하고 그 지역,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앞서 저희가 그래픽이 나갔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그래서 공동 배현진 의원 1등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꼼꼼하면서도 세심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예요? 제가 2030 부산 엑스포 하면 판넬을 들고 화이팅으로 하시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화이팅!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확정한 이래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따라온 그런 기분은 느껴집니다만 여기 우리가 출국해가 오는 과정에서도 한 나라가 흔들렸어요. 그렇게 사우디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나라를 뿌리서부터 흔듭니다. 사우디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저희보다 돈도 훨씬 많고 훨씬 집요합니다. Please join us. Let us work together. The choice is only one choic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trong support. 저부 허멜씨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추위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곳곳에는 약하게 눈도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충청 지방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0도, 청주는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0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전국 출연에서 배현진 의원의 직책 자막이 전 원내대표로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좀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